동적 콘텐츠인데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텍스트, 이미지, 대화형 버튼, 그리고 딸깍이는 버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다양한 요소를 접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컨텐츠라고 부르고 컨텐츠를 어떻게 전달하는가가 이제 사용자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사용자의 행동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사용자 행동이나 실시간 이벤트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보여주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은 정적 콘텐츠라고 하고요. 사용자의 행동이나 이벤트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생성되거나 변경되고 삭제되는 친구들을 저희가 동적 콘텐츠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캐치 테이블이라는 서비스를 웹에서 열면 이렇게 모바일 뷰가 나오는데요. 전화 없이 편리하게 레스토랑을 예약할 수 있는 캐치 테이블의 메인 홈입니다, 이게. 여기서 정적 콘텐츠하고 동적 콘텐츠를 이제 구분하는 법을 아셔야 돼요.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은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래와 같다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여기부터 설명드리면,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아래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빨간 색깔이 정적 콘텐츠고, 파란 색깔 이게 색칠되어 있는 게 동적 콘텐츠예요. 페이지의 기본 구성 요소들을 정적 콘텐츠라고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이제 동적 콘텐츠라고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애매한 부분들도 조금 있어요. 여기 보면 압구정, 청담, 부산 이런 카테고리 관련된 친구들이죠. 여기 어디로 가시나요 같은 경우는 어, 경우에 따라서 하드 코딩 되어 있는 서비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정적 콘텐츠에 해당하겠죠. 하지만 캐치 테이블의 콘텐츠 매니저가 이제 수동으로 콘텐츠를 가공하거나 뭐 요즘 많이 쓰는 AI 기술로 주기적으로 자동으로 뭐 추천하는 그런 것들을 가공하는 경우에는 동적 콘텐츠에 해당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사이트에도 캐치 테이블에도 처음 접속하면 모달이 이렇게 떠요. 근데 모달도 요구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정적 콘텐츠와 동적 콘텐츠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즉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이벤트와의 관계성으로 콘텐츠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근데 이 두 가지 말고 또 새로운 콘텐츠도 있어요. 저희가 동적 콘텐츠나 정적 콘텐츠 중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텍스트가 아닌 걸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장에서 계산을 어느 정도 할 건데 보통 1kb가 1024바이트잖아요. 근데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1000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24를 버리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API 명세를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의 이런 바디에 들어가는 문자열의 길이가 1000자 미만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1000자 미만의 텍스트는 윈도우즈에서는 1000바이트 정도의 용량이고 1kB 정도 해당해요. 근데 블로그나 소설을 올리는 뭐 글자가 많이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만자나 뭐 10만자 이내의 글자가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10kb나 100kB 정도에 해당을 하겠죠. 네. 이건 한번 나중에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텍스트는 1kb에서 100kB 사이의 용량을 가지게 되지만 동영상은 화질에 따라서 5초 정도만 촬영을 해도 10MB 단위가 훌쩍 넘어가게 돼요. 이건 일반적인 1kb짜리 텍스트의 10,000배 정도 해당하는 용량이고 이게 좀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HTTP 혹은 HTTPS 통신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프론트엔드랑 서버랑. 근데 이런 통신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통짜로 보내는 게 아니라 패킷이라는 작은 단위로 나눠서 전송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패킷을 받고 마지막 패킷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데 요청을 하는 그런 요청을 할 때 용량이 큰 동영상 같은 걸 넣게 되면 마지막 패킷을 받을 때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병목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공간이 넓었는데 이제 그 병을 들어가는 입구가 좁잖아요. 그래서 물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작업자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렸던 게 서버에서 첫 패킷을 받고 마지막 패킷을 기다릴 수 있는 게 작업자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1000명의 작업자가 있는데 이 중에 만백큰 동영상이 500개가 들어오면 이 친구들을 처리할 때까지 500명의 작업자밖에 안 남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동시간대 요청이 501개가 오면 이제 버려질 거예요. 501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에도 입출력이 있어요. 저희가 모든 장비, 뭐 키보드에도 입력을 하잖아요. 뭐 모니터는 출력을 해주고. 근데 뭐 메모리나 램이나 CPU 그리고 뭐 디스크 그리고 네트워크 이런 친구들은 모두 입출력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성능의 상한선이 존재를 하는데 저희가 대용량의 미디어 파일은 입출력을 많이 소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버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작업은 원래는 데이터 조회거든요. 겟 메서드. 근데 미디어 파일을 이렇게 저희가 서버로 보내버리면 이 IO가 부족해져서 서버의 성능이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동적 데이터 중에서도 용량이 큰 특수한 콘텐츠들은 서버를 통해서 처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대용량의 동적 데이터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요. 다만 리액트나 넥스트에서 용량이 큰 친구들을 저희가 다루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 특수한 콘텐츠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8주 동안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정적 콘텐츠와 동적 콘텐츠가 있고 리액트는 정적 콘텐츠다라는 걸 알고 인프라를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인프라에서 공식 용어가 엄청 중요해요. 영어가 써져 있거나 아니면 뭔가 하이라이팅이 되어 있는 글자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실 때 에러가 날 거잖아요. 그 에러를 어떻게 해결할지 찾으려면 공식 키워드를 포함해야 정확한 문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의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인프라 아키텍처라는 단어는 인프라스트럭처하고 아키텍처가 결합된 단어예요. 그 IT 업종에서는 사용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반이 되는 구조를 인프라 아키텍처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런 코드도 똑같지만 인프라도 현실 세계의 구조와 동일하게 다양한 원칙이나 명확한 수치에 따라서 일을 설계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인프라 아키텍처를 설계하기 위한 접근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이론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뭐 리액트나 넥스트나 이런 이론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혹은 구축한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해도가 높아지시면 이를 응용하거나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누군가가 왜 클라우드 프론트를 안 쓰고 EC2를 썼나요?라는 물음에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12개 섹션으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리액트가 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레퍼런스를 찾아왔는데 이화람님 이 블로그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빌드라는 npm run 빌드라는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정적 파일들을 호스팅, 그러니까 전달 혹은 제공해주는 서비스에 업로드를 하기만 하면 끝이 난다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 나오는 정적 파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리액트라는 친구는 그 정적 콘텐츠와 관계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등을 한꺼번에 빌드해요. 그리고 동적 콘텐츠는 필요한 순간에만 요청을 해서 클라이언트 측에서 렌더링을 하는 방식으로 많이 그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액트를 사용을 결정을 하시면 두 가지만 고민을 하시면 돼요. 하나는 클라이언트들, 소비자한테 정적 콘텐츠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이트를 HTTPS로 만드는 걸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적 콘텐츠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기반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AWS에서 정적 콘텐츠를 제공하기라고 검색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 이미지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나와요. 아마존 S3를 사용하여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 해서 아마존 S3라는 걸 처음 알게 됐는데 이것도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마존 S3란 검색을 해보면 여기에 이렇게 써져 있네요. 업계 최고의 확장성, 데이터 가용성, 보안 및 성능을 제공하는 객체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각각의 단어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려고 해요. 확장성은 저희가 컴퓨터에 스토리지가 100GB가 있는데 5GB가 추가로 필요한 순간에 하드디스크를 추가로 끼워야 되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확장성이 안 좋은 거예요. 하지만 S3는 스토리지가 더 필요하실 때
알아서 추가 스토리지가 붙는 형식이에요.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와 무관하게 저희가 사용하는 레벨에서는 확장성이 매우 좋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가용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가용성은 서비스가 항상 사용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이거 퍼센트로 표기를 하고 있고요. 서비스별로 가용성 보장에 대한 서비스 수준 규약 SLA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 SLA는 뭐 가용성부터 설명을 드리면 컴퓨터가 한 대만 있으면 그 컴퓨터가 죽어버리면 서버로서의 기능을 못 하겠죠. 하지만 컴퓨터가 두 대가 서울과 부산에 있으면 서울의 데이터 센터가 다운이 돼도 부산에 데이터 센터가 있으니까 가용성이 더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퍼센트로 표기를 해요. 뭐 99.9%의 가용성 이런 걸로. 근데 AWS에서 저희가 AWS에서 서비스를 선택할 때 그 서비스마다 정의되어 있는 가용성의 수치. 그러니까 AWS가 너네 99.99%보다 더 S3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돈으로 보상해 줄게라고 하는 그런 수치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구성이에요. 내구성이라는 건 데이터를 100개나 뭐 10,000개 이렇게 저장을 하려고 했을 때 그 100, 뭐 10,000개 중에 몇 개나 되는 데이터가 저장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죠. 그래서 내구성이라는 게 있고요. 객체 및 성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S3는 객체 기반 스토리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HDD나 SSD 스토리지랑 다르고 입출력의 병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만 짚고 넘어가고 만약에 S3가 좀 더 깊게 궁금하시면 이렇게 딥다이브 온 AWS라고 올려드렸는데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에서 언급했던 확장성, 가용성, 내구성, 그리고 객체 및 성능 이런 포인트들을 수치로 직접 확인을 해보면 AWS S3는 내구성은 저희가 부가 11개라고 부르거든요. 부 11개짜리. 그래서 서너 개를 저장하면 데이터가 한 개가 손상이 돼요. 그리고 가용성은 부가 4개인데 저희가 가용성 여기 보면 부가 4개인 친구는 하루에 8.6초의 서비스가 사용이 못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8.6초 정도는 S3에 접근을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고요. 서비스 수준 규약은 부가 3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분 26초 이상 S3에 장애가 발생을 하면 여기서 보장을 해줘요. 그 시간만큼. 네. 그래서 S3를 간단하게 배웠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매일같이 빵을 100개씩 가져온다고 상상을 해봐요. 그럼 대구, 그 서울하고 부산 사이에 있는 대구 즈음에 빵을 뭐 몇천 개, 몇만 개를 가져다 놓으면 부산이나 서울이나 어, 빵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캐시라고 불러요.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가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전국에서 한 번 빨리 팔린 빵은 높은 확률로 다시 팔려요. 그러면 전국 방방 곳곳에 캐싱을 하기 위한 어떤 저장소를 만들어두면 좀 더 빠르게 작동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물리적인 여러 장소에 실제로 뭐 스토리지 혹은 뭐 서버 이런 것들을 배치하는 걸 엣지 기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리액트는 정적 콘텐츠이면서도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특정한 소수의 빌드 파일을 그 뭐 수천 명, 뭐 수천만 명이 넘어가는 다수의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캐시나 엣지 기술이 결합된 서비스인 그 CDN이라고 불리는 그런 서비스들을 사용하는 게 옳아 보여요. CDN은 이제 전국 방방곳곳에 캐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스토리지를 마련을 해두는 서비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로 위에서 배운 키워드들로 다시 검색을 해볼 거예요. AWS에서 정적 콘텐츠를 캐시하기, 그리고 AWS에서 CDN으로 정적 콘텐츠를 전달하기 두 가지를 이렇게 쳐보면 회상단에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서비스가 나와요. 그래서 역시나 클라우드 프론트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클라우드 프론트는 엣지 로케이션과 캐싱을 활용해서 최저 지연 시간의 경로로 정적 및 동적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주요한 키워드가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엣지예요.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누군가가 지금 만드신 아키텍처에 대해서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엣지가 어떻게 작동되나요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 프론트의 엣지 기술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팝이라고 불리는 지역 접속 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REC라고 불리는 지역 엣지 캐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면 팝에 해당 그런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팝에 파일이 없다면 REC에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REC에 파일이 없다면 오리진 S3 버켓에 파일이 있는지 확인해요. 그래서 아래 이미지를 보면 엣지 로케이션, REC, 그리고 오리진 서버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로 팝과 REC는 모두 캐싱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요. 각각의 요소들이 이제 요청받은 파일들을 캐싱을 처리를 한다. 세 번째로 그 정적 및 동적 콘텐츠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웹사이트 배포를 할 때는 정적 콘텐츠를 쓰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외에 특수한 콘텐츠들 있잖아요. 이미지나 동영상 파일 같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동적 콘텐츠를 캐싱하는 사례로도 많이 쓴다. 결론을 내리면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전 세계로 사이트를 최저 지연 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면. 근데 저희가 리액트 네. 네. 리액트로 정적 콘텐츠를 저장할 스토리지를 정했고 이 친구를 전 세계에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프론트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HTTPS를 어떻게 만들지 저희가 두 가지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여기 정적 콘텐츠를 제공할 방법은 찾았는데 사이트를 HTTPS로 만드는 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HTTP하고 HTTPS가 뭔지 이렇게 먼저 알아야겠죠. 내가 하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HTTPS는 그냥 HTTP의 보안 버전이에요. HTTP는 웹 브라우저하고 웹사이트 간에 서버 간에 데이터를 그대로 전송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안 취약점이 발생을 하고 뭐 실제로 해킹 기술도 있어요. 이런 HTTP를 쓰면. 그래서 HTTPS를 쓰면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에 암호화 방식을 도입해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보내는 방식이고 이런 이제 암호화한 걸 다시 풀어내는 복호화하는 과정을 TLS, SLS 핸드쉐이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문서들도 따로 이제 회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암호화하기 전에는 완전히 이런 문자열이 그대로 보여요. 네트워크 레벨의 입출력을 이렇게 저희가 그 로그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뜨는데 암호화를 하면 이런 알 수 없는 문자열로 나옵니다. 즉, 저희가 HTTPS라는 걸 하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걸 구현을 하려면 AWS에서 TLS SSL 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인증서를 어떻게 발급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AWS에서 이렇게 인증서 발급받기라고 검색을 하면 두 번째 AWS Certificate Manager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역시나 똑같은 접근법으로 뭔지 모르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면 서티피케이트 매니저는 이런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래요. 그래서 강한 통합을 제공을 해준다.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자동으로 인증서를 갱신을 해줘요. 인증서라는 거, 공인인증서도 이렇게 발급받아 보시면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이 HTTPS를 만드는 인증서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증서를 구매하고 업로드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작업들이 원래는 수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AWS 서티피케이트 매니저를 사용하면 자동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죠. 다만 이렇게 자동화를 하려면 뭐 AWS에 있는 리소스들을 최대한 써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CNAME 레코드라는 걸 자동으로 생성을 해줘요. 근데 이게 뭔지 처음 듣잖아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는 뒤에 라우터 53이 뭔지를 따로 또 공부를 할 거고요. 세 번째는 HTTPS로 어떤 서버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리소스들, 클라우드 프론트, 저희가 이미 썼던 거, 아직 쓰지 않았던 ELB나 앞으로 쓸 API 게이트웨이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통합, 같이 쓸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서티피케이트 매니저를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서티피케이트 매니저를 실제로 만드실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누구나 어떤 도메인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저는 네이버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 네이버 도메인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누구나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면 이 인증서가 제대로 된 인증서인지 알 수 있는 인증 절차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TLS 인증서의 소유주 인증 절차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ACM은 둘 다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DNS 인증 방식이라는 걸 저희는 쓸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방식을 많이 쓰고요. 저희가 나중에 이제 실습을 하면서 다시 볼 건데 TLS, SLS 인증서에 키밸류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걸 도메인의 호스팅 존, 뭐 라우트 53 호스팅 존의 CNAME 레코드라는 걸 등록을 할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등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인증서가 제가 발급받은 인증서가 소유주가 발급한 인증서라고 인정을 해주고요. 두 번째는 이메일의 인증 방식이에요. 제가 네이버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도메인 구매하실 때 그 가비아에서 이메일 입력하셨잖아요. 그 이메일로 인증 메일이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 두 가지가 있고요. 두 가지 선택의 장단점은 이거 문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TLS 인증서의 소유주 인증 같은 경우는 동일 계정이라는 조건 하에 AWS 라우터 13 호스팅 존과 AWS 서티피케이트 매니저를 사용하면 DNS 등록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인증서도 발급받으려고 보니까 라우터 13의 호스팅 존이라는 친구가 필요해요. 나아가서 HTTPS를 만들려면 도메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도메인 구매라는 방법을 치면 이렇게 방법이 나오고요. 저희는 AWS 도메인을 구매하면 한 20에서 40달러 정도가 나와요. 한 3만 원에서 5만 원 넘게 나오기 때문에 가비아를 통해서 사용을 했고요. 이제 도메인을 구매한 다음에는 라우터 13의 호스팅 존을 만들었는데 이 라우터 13이라는 게 뭐냐면 그 도메인을 구매하고 여러 리소스로 트래픽을 라우팅할 수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상태 확인을 통해서 장애 알림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요소가 뭐냐면 도메인을 등록하는 부분들은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DNS 라우팅, 저희가 라우팅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왔고 DNS라는 방법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레코드라는 단어도 나왔죠. 그래서 라우터 53 같은 이런 도메인에서 어, 어떤 레코드들이 있냐면 12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1주차에서는 저희가 4개를 사용했어요. 소아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보면 전 아직 안 지웠거든요. 그래서 보면 1주차 때 쓴 게 소아, NS, CNAME 이거 뭐 다른 거긴 한데 A 레코드 이렇게 4개를 썼었어요. 소아는 도메인 혹은 호스팅 영역을 누가 샀고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이런 메타 정보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메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레코드고요. NS는 호스팅 영역에 대한 네임 서버를 식별하는 데 사용돼요. 네임 서버는 DNS 리졸브 과정에서 사용이 되고요. DNS 리졸브 과정을 처음 듣는데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막 그런 거 면접에서 질문하잖아요. 네이버.com을 쳤을 때 어떻게 작동이 되나요? 이게 DNS 리졸브인데 이걸 한번 이 게시글 보고 개념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NS 레코드는 네임 서버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고 CNAM은 일반적으로 DNS 쿼리라는 건 물어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우터 53에 제가 물어볼 거예요. 나 이런 키를 들고 있는데 어디로 가면 돼? 그래서 이걸 DNS 쿼리라고 불러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근데 CNAME 레코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물어봤을 때 다른 방향으로 매핑을 해줘요. 약간, 약간 별명 같은 거죠. A라는 이름으로 갔더니 B로 가라고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우터 13과 ACM 관계에서는 좀 특수한 경우에요. DNS 쿼리 방향으로 매핑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인증서를 검증하는 데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고요. 보통 많은 사례는 저희가 네이버 www 네이버.com으로 치면 이렇게 들어가져요. 근데 네이버.com으로 쳐도 www로 들어가지거든요. 이게 스네임 레코드를 사용을 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A 레코드가 있어요. A 레코드는 IP4 주소를 사용해서 트래픽을 라우팅해요. 라우팅이라는 건 어떤 입구로 들어왔을 때 다른 출구로 보내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작성일인 4월 16일 기준으로 별칭 기능이 여기에도 제공이 되고 있어요. 별칭 기능이라는 게 별명 같은 거잖아요. AWS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메인 주소를 사용한 라우팅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언챕터드 샵으로 들어갔을 때 저희가 이거 들어가셨을 때 S3 버킷에 있는 리액트가 보였잖아요. 이런 친구를 별칭을 통해서도 보낼 수 있다라는 게 좀 포인트고요. 이렇게 레코드가 4개를 배웠어요. 이 부분들을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상태 확인이라는 게 있어요. 상태 확인은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건데 똑같은 말이에요. 상태 확인 헬스 체크. 그냥 제가 보낸 이런 A 레코드나 C네임 레코드 이런 친구들이 멀쩡한지 실제로 멀쩡한 레코드인지 이런 거 확인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배운 이런 리소스들이 있어요. S3, 클라우드 프론트, 그리고 뭐 AWS 서티피케이트 매니저, 라우트 53 이런 친구들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림으로 그려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시스 파일에 드렸던 어, 이런 그림들을 좀 뭐 피그마나 어떤 툴로 그리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종이 같은 거에 직접 그리시면서 내가 지금 가비아에서 라우터 53으로 넘어오는 부분은 NS 레코드라는 걸로 했네. ACM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았고 인증서의 소유주 인증은 CNAME 레코드로 했어. 그리고 라우터 13에 어떤 어떤 DNS 쿼리를 날렸을 때 가비아를 통해서 라우터 53으로 온 건 NS 레코드 때문이지만 라우터 13에서 내가 클라우드 프론트에 접속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A 레코드가 필요했네. A 레코드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HTTPS를 만들기 위해서 ACM에서 TLS 인증서를 받아왔고 클라우드 프론트에 요청을 보내면 우리가 S3에 요청을 다시 한번 보내서 파일을 꺼내오네. 라는 이런 친구를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리는데 툴이 필요하잖아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써놨는데 쭉 한번 읽어보시고, 뭐, 개인적으로는 미로가 컴퓨터로 사용하시면 미로라는 서비스가 좋고요. 면접이나 직접 토론 같은 특수한 경우에 인프라 설명을 요구를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을 거예요. 뭐, 끄적여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냥 종이나 타블렛 혹은 칠판 같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실습을 하시면 꼭 아키텍처를 손으로든 이 미로라는 툴이라든 그려보신 다음에 복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전체적인 이 느낌을 보는 걸 중요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들. 그리고 설계 뭐 팁 같은 거라면 이 유저의 요청은 이 가비아 왼쪽에서부터 들어올 거거든요. 가비아를 거쳐서 라우터 시스템이 들어오죠. 그래서 오른쪽부터 그리시기보다는 왼쪽부터 사용자의 요청에 맞닿는 부분부터 그리시는 게 좋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주차 때 이런 접근으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글링 하시면 그냥 리액트 클라우드 프론트를 배포하는 방법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배우고 끝나버리면 나중에 좀 어려운 거 하실 때 그 문서를 찾아가시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모든 리소스들에 대해서 정말 기본적인 설명을 지금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인프라를 분석드린 게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제 저희가 1주차 때는 이런 그런 것들을 다루고 실습을 했던 겁니다. 그게 테라폼으로 좀 포장이 되어 있었던 거죠.